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지리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확인하고 이번 시간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는데요. 도시화율을 한눈에 잘 보기 좋게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도시화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도시화 곡선은 이렇게 가로축에는 시간을,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도시화율을 나타내고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런 식으로 S자형의 곡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도시화 곡선입니다. 도시화 곡선은 우리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0에서 30%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초기 단계, 그 다음에 30에서 70% 사이를 가속화 단계, 그 다음에 70% 이상을 이제 도시화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 또는 인구의 대부분이 이제 도시에 올 사람들은 거의 다 왔다라는 의미로 종착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 각각의 단계에 맞게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서 1960년대 이전은 초기 단계가 되고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우리가 가속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1990년대 이후부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종착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지금 현재 91.6%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체 인구 5천만의 전체 인구 중에 91.6%가 지금 현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도시화가 이제 종착 단계에 이르러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 체계라는 거 이야기했었는데, 도시 체계라고 하는 거, 도시 간에도 뭐가 있다, 계층이 있다. 같은 도시라고 해도 중심지의 기능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고차 중심지가 되고, 그다음 기능이 적으면 저차 중심지가 돼서 중심지 간에도 이렇게 높고 낮음의 순서가 이제는 있다라는 거, 계층성이 있다라는 게 바로 도시 체계고요. 그다음에 도시 간에 상호작용을 우리가 알아보는 지표로 뭐 버스 운행 횟수라든가 아니면 인적, 물적 이동, 택배량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는데, 도시가 고차 중심지일수록 도시 간의 어떤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그 도시가 인구가 많을수록, 인구 규모가 클수록, 그런 도시일수록 다른 도시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다라는 이야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도시 안에서 어떻게 기능적으로 지역이 분화되는지,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도시에서의 지역 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도시의 지역 분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라든가 직가라든가 지대 같은 용어를 우선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 분화되는 요인, 그 다음에 도시 내부 구조는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이제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려고 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수특 정리하고 문제풀이까지 가보도록 하고요. 아니면 수업에서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에 있는 북촌 한옥마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울에 있는 어떤 모퉁이 슈퍼의 모습을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서울의 도심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얘는 경주 도시 안에 있는 왕릉을 그린 거고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손 그림이 주는 느낌이 되게 좋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반 스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시의 여러 지역들을 스케치하는 그런 분야인데요. 저는 이게 사진보다 더 감성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손그림이 주는 따뜻함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리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스토리까지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배우고 싶은 그런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안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장소들이 있다라는 거, 그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여기는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에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뷰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서울에 있는 옥수동에 위에 있는 매봉산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쪽에 보면 그 롯데 제2 롯데월드도 보이죠? 이쪽에 보면 어디지? 여기, 그쵸? 여기 제2 롯데월드가 있고, 여기가 한강이고, 맞죠? 그 다음에 한강의 요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강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는 강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서울의 강북과 강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밤에 야경을 잠깐 볼게요. 어때요? 환상적이죠. 그래서 이런 도시, 이런 서울 안에 하나의 도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지만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빌딩들이 많이 있고 어떤 대기업의 본사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상업 기능이 몰려있는 도심 지역도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은 서민들이 주로 사는 이제는 아파트, 대규모의 아파트가 나타나는 주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의 본사라든가 상업 기능은 한 곳에, 그 다음에 아파트들은 아파트들끼리 이렇게 서로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면서 도시의 여러 지역들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역 분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도시에서 이렇게 같은 기능들끼리 지역이 나뉘어지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접근성은 어느 특정한 지점으로 접근하기 쉬운 정도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도시의 중심일수록 접근성이 좋고, 그 다음에 교통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접근성이 좋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도시의 중심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도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이야기하면, 도시가 있을 때 도시의 중심이 있잖아요. 그럼 이 중심은 어떤 지역에서든가 있던 간에 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좋잖아요. 그쵸? 여기서 오는 거리나 이쪽에서 오는 거리나 여기서 오는 거리나 다 똑같기 때문에 접근성이 어느 지역에서 오더라도 다 좋은, 여기가 바로 도시의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심이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도심은 교통이 발달해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도심은 교통이 발달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 도시 안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은 도심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대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지자는 땅지자고 대는 대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토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대신 지불하는 거. 그래서 토지를 이용한 대가, 옛날처럼 뭐 농사 짓고 이럴 때는 토지를 빌리지만, 최근에 요즘 같은 시대에는 땅보다는 건물을 빌리잖아요. 그래서 뭐 아파트든 상가든 뭐 토지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땅과 관련된 토지나 건물을 이용한 대가. 그럼 우리가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내가 토지를 빌렸으면, 건물을 빌렸으면, 아파트를 빌렸으면 돈을 줘야 되잖아. 그 돈이 바로 뭐가 되냐면 임대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대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다면, 얘는 임대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토지를 이용한 이 대가가 되는 지대가 높은 곳은 어디냐면, 접근성이 높을수록 지대는 어떻다? 높다. 다시 얘기하면 임대료는 높다. 우리가 비교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우리 근처에서 생각해 볼까? 여기 3번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우리 학교가 있는 어디가 있을까? 흥진고가 있어. 그러면 둘 중에서
어디에서 내가 떡볶이집을 하려고 그래. 삼본역하고 흥진구 중에 어디가 더 접근성이 높을까? 여기서 접근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물론 흥진구 앞에도 버스가 많이 다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대중적인 거는 지하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버스와 지하철이 모두 다 발달되어 있는, 다시 얘기하면 접근성이 좋은 곳은 흥진구보다는 삼본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삼본역에 있는 상가와 흥진구에 있는 상가를 비교해 보면 둘 중에 어디가 더 임대료가 높을까? 바로 삼본역이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삼본역이 이 지대가 높다라는 거. 왜냐하면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다시 얘기하면 우리 3번 안에서 보면 접근성이 높을수록 지대가 높대. 그러면 만약 하나의 도시에서 보면 도시 안에서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곳은 도심이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도시 안에서 도심에 가까울수록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 보면 군포시에서의 도심은 어디겠어? 삼본역이겠지. 그러니까 삼본역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임대료가 높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 그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얘기는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아이가 어디 그러니까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아이는 주로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애겠지. 그 돈을 많이 번다는 표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수익성이 높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그치? 떡볶이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명품 가방을 파는 데가 있어. 그럼 둘 중에서 수익성이 높은 것은 어디겠어? 명품이겠지, 그치? 떡볶이 아무리 팔아봤자 하루에 매출이 1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명품은 가방 하나만 팔아도 몇백만 원 하니까 얘가 더 수익성이 높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능력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뭐가 높다? 지대 지불 능력이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번에는 지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지가 말 그대로 토지의 가격을 이야기하는 건데 토지 가격은 우리가 어디는 평당 1,000만 원, 어디는 평당 3천만 원 이게 바로 땅값을 이야기하는 건데 땅값이 비싼 곳의 그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 접근성이 높으면 접근성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오고 가기가 편하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얘는 다시 얘기하면 교통이 발달한 좋은 곳일수록 접근성이 높고 접근성이 높으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잖아. 그런 곳일수록 임대료는 높을 거 아니야. 그래서 모두 높아. 지대도 높고 그러면 그런 곳일수록 서로 경쟁하니까 살려고 경쟁하니까 우리 경매할 때처럼 하나의 물건을 서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 값이 계속 올라가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모두 높다. 땅값도 높더라.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면 지금 접근성이라는 개념을 배웠고 그 다음에 지대라고 하는 개념 배웠고 그 다음에 오늘 방금 지가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지가, 지대, 접근성은 각각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시 얘기하면 접근성이 높은 지역은 주로 어딘가라고 봤더니 도시에서 어느 지역에서든 그 접근하기 쉬운 곳이 어디였냐면 도심이었잖아. 그래서 접근성이 높다라는 것은 주로 이제 도심이거나 아니면 교통이 여러 개의 도로가 겹치는 곳, 그 우리가 좀 유식하게 결절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지역들의 주로 뭐가 나타나냐면 부도심이라는 게 나타나. 다시 얘기하면 서울로 봤을 때 서울에서의 도심은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중구나 아니면 종로구가 거기에 속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 부도심에 서울에서의 부도심은 좀 알아두셔야겠죠. 부도심에 해당하는 거 바로 어디냐면 어디가 있을까? 영등포 그 다음에 롯데월드가 있는 잠실 그 다음에 연대, 이대, 서강대가 있는 신촌 그 다음에 저기 강남
뭐 이런 곳들이 다 뭐가 되냐면 교통이 편리한 곳, 여러 개 지하철도 몇 개의 노선이 겹쳐지고 버스 노선도 겹쳐지고 도로가 겹쳐져서 교통이 아주 발달한 지역, 그런 곳에 주로 이제는 부도심이 자리 잡게 되고, 이런 지역일수록 땅값이 높다라는 그 얘기죠.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그림에서 도시가 있고 도시 한가운데 도심이 있어요. 그리고 도심에서 이렇게 교통로가 뻗어 나간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러 개의 교통로가 겹쳐지는 곳, 이런 곳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결절 지역이 되는 거고, 그런 결절 지역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부도심이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면 접근성이 높고, 접근성이 높으면 지대가 높고, 지대가 높으면 지가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 안에서는 도심과 부도심 지역이 지가가 비싸다라고 그렇게 이제는 기억하시면 돼요. 서울에서 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 여러분 많이 친숙하지 않으세요? 여기 어디냐면 명동이거든요. 명동에 가면 이렇게 여기가 지금 화장품 가게인데, 여기 평당 한 평의 가격 3.3제곱미터의 가격이 얼마냐면, 3.3제곱미터의 크기가 좀 궁금하잖아. 우리 교실 문만한 크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요 명동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인데, 여기 얼마냐면 평당 3.3제곱미터당 6억 5천만 원. 그렇게 했을 때 이 건물의 전체 가격은 60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 그러면 반대로 땅값이 싼 곳도 있겠지. 거기는 어디일까요? 라고 보면 여기 바로 섬인데요. 여기 느록도라고 하는 섬인데, 이 느록도라고 하는 섬이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싼데, 여기는 3.3제곱미터, 같은 크기, 우리 교실의 문만한 크기의 면적이 가격이 얼마냐면, 얼마일 것 같으세요? 630원이에요. 그래서 요 섬 전체의 가격이 100만 원도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뭐 할리우드 스타들 보면 막 저기 남태평양 이런 데 섬 사가지고 이제 있잖아요. 여러분도 조금만 돈 모으면 섬 하나 가질 수 있어요. 쉽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땅값은 이렇게 다른데, 이런 땅값을 결정하는 데에는 바로 뭐다? 교통, 접근성, 그거에 따른 지대, 이런 것들이 다 관련돼서 결과적으로 땅값으로 이제는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하나의 도시는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여러 가지 이제 편의 시설을 제공해 주려면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가 도시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주민센터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업무 기능, 그 다음에 거기 사는 도시민들에게 뭔가 필요한 물건을 파는 상업 기능, 도시민들이 잘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주거 기능,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초중고 유치원 같은 교육 기능, 그 다음에 뭔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것들을 만드는 공업 기능, 그거 말고도 뭐 도시를 지키는 치안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지역 분화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도시가 작을 때는 이런 업무 기능, 상업 기능, 주거 기능, 교육 기능, 공업 기능이 한 군데 막 섞여 있어. 근데 도시가 커지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고요. 서로 다른 애들끼리는 서로 밀쳐내. 서로 교육하고 공업하고 서로 가까이 있어봤자 좋지 않기 때문에 밀쳐내고, 주거 기능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깥으로 밀려 나오고, 그 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이 많은 상업 기능은 가운데 있는 도심으로 모이고, 뭐 이렇게 되면서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고, 그 다음에 그 도시 안에서 자리 배치가 다시 되면서 기능별로 지역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역 분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분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그림에 나온 것처럼 되게 작은 어떤 마을 정도 되는 작은 소규모의 도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작은 도시 우리 집 옆에 뭐 상훈의 집도 있고 레온의 집도 있겠지만 그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뭐 막걸리 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막걸리 공장 옆에 슈퍼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센터도 있고 은행도 있고 이 각각이 다 다른 기능들이잖아. 미용이나 아니면 슈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상업 기능이고 막걸리 공장은 공업 기능이고 초등학교는 교육 기능이고 그다음에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뭐 행정 업무 기능이고 그다음에 이런 집들은 다 뭐냐면 주거 기능이고 각각의 다 기능이 다른데 얘네들이 서로 섞여 있잖아요. 그 섞여 있다라는 표현을 좀 유식하게 뭐라고 하냐면 혼재되어 있다. 영어로는 믹스드야. 막 이것저것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을이 작을 때, 도시가 작을 때는 이렇게 막 섞여서 나타나는 게 보통의 현상이라면 마을이 커졌어, 그림처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어요. 막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아까처럼 섞여 있던 이런 기능들이 쭉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고 서로 다른 애들끼리 밀치고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저기 주거 기능은 주거 기능, 그 다음에 주거 기능에 보면은 보통 그 안에 이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들은 주거 기능과 같이 이렇게 묶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은행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은 상업 기능은 상업 기능끼리 묶이고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끼리 묶이고 이렇게 하면서 각각의 비슷한 기능들끼리 묶이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기능들끼리 분리가 되고 그거 우리가 유식하게 뭐라고 하냐면 나뉘어진다. 서로 다른 기능들끼리 나뉘어진다. 같은 도시 공간 안에서 상업 기능은 상업 기능끼리, 그다음에 공업 기능은 공업 기능끼리, 주거 기능은 주거 기능끼리 이렇게 나뉘어져서 자리 잡는 거를 유식하게 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지역 분화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내려보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역 분화 요인은 도시 내 지역에 따라서 뭐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성과 그 다음에 지대와 그 다음에 지가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지역 분화에 대해서 하면서 처음에 얘기했던 게 접근성, 지가, 지대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학습했잖아요. 이 접근성, 지가, 지대가 바로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지역 분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그런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 내 각 기능, 공업 기능, 상업 기능, 교육 기능, 그 다음에 업무 기능, 이런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 지대 지불 능력이 다르다라는 거. 맞죠? 지대 지불 능력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비싼 땅값, 비싼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지대 지불 능력이 높으면 땅값이 비싼, 임대료가 비싼 곳에 자리를 잡고 지대 지불 능력이 낮으면 밖으로 밀려야겠지. 그러면서 도시 안에서 그 지대 지불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기능은 도심으로 몰려. 그 다음에 그걸 감당하지 못한 애들은 밖으로 밀려. 그 결과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상업 및 업무 기능. 여기서 말하는 상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조그마한 슈퍼마켓이나 아니면은 편의점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좀 고급 기능, 뭐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명품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기능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업무 기능도 주민센터 이런 거보다는 뭐 시청이라든가 아니면 관청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있을까? 대기업의 본사라든가 이런 것들 좀 굵직굵직하고 큼직한 이런 기능들은 어디로 모인대? 도심으로 모인대. 왜? 도심은 땅값이 비싸지만 얘네는 지대 지불 능력이 높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집심 현상. 도심으로 집합한다라는 얘기예요. 모인다. 집은 모일 집자거든요. 그래서 도심으로 모이는 현상, 을 집심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이제 도심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있겠지. 그런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애들. 뭐
학교에서 무슨 돈을 벌겠어. 그치? 그래서 뭐 교육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어 잠만 자고 사람이 사는 아파트는 비싼 데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아파트가 있는 주거 기능 같은 경우는 이 비싼 도심의 땅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경쟁에서 뒤처지니까 밀려나야지. 그러면서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변 지역에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 그거를 모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도심에서 어떻게 이사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걔를 뭐라고 하니 집심의 반대. 바로 뭐냐면 이심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시 안에서 기능별로 위치가 달라지는 거는 이 집심 현상과 그다음에 이심 현상의 결과다라고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가끔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능 특강에 있어서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대곡선이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여기 직선밖에 없는데 왜 곡선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는 그냥 넘어가고요. 지대곡선이라고 하는 거 지대에 따라서 어떤 기능들이 자리 잡냐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봤을 때 지대라고 하는 거 우리 잘 모르겠으니까 생소하니까 얘는 뭐라고 하자 그랬지? 임대료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도시 안에서 임대료가 가장 높은 지대가 가장 높은 건 어디냐면 여기 도심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상업 및 업무 기능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얘가 어디까지 자리를 잡는 것이 좋으냐라고 했을 때 요 상업 및 업무 기능하고 그다음에 공업 기능이 만나는 요 지점 있지. 요 지점까지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 요 지점까지의 요 바운더리 요 안에서는 이게 삥 돌아가면 여기까지도 되겠지, 그치? 요 안에서는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높은 상업 및 업무 기능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업 기능 같은 경우는 요 도심 쪽에 그 비싼 땅값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가장 경쟁력이 낮은 주거보다는 경쟁력이 좀 있기 때문에 빨간색의 공업 기능하고 그다음에 초록색의 주거 기능이 만나는 여기 있지. 여기까지의 그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도심과 요 사이의 요 구간에서는 공업 기능이 자리 잡는 것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가장 경쟁력이 없는 아파트 같은 주거지구는 도시의 가장 바깥쪽에 자리 잡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혼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도시가 작을 때는 상업기능, 공업기능, 주거기능이 서로 섞여 있지만 도시가 커짐에 따라서 상업기능은 상업기능끼리, 공업기능은 공업기능끼리, 주거기능은 주거기능끼리 모이게 되고 도시 안에서 자리를 잡을 때 지대지불 능력이 높은 상업 및 업무 기능은 도심으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거 기능은 도시의 외곽에 있는 주변 지역에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지역이 이렇게 주거 기능은 바깥쪽에 상업 및 업무 기능은 가장 가운데 이런 식으로 지역이 나뉘어지잖아. 그 나뉘어지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역 분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지대곡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도시 안에서 여러 개의 지역들이 나뉘어지는데요. 그 영상 하나 볼게요. 도시 내부에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도시 중심부에서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건물의 높이는 낮아지고 주변 경관은 한산해집니다. 도시의 내부 구조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도시의 중앙에는 도심이 위치합니다. 도심은 접근성이 높아 땅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물을 높게 짓습니다. 또한 도심의 비싼 땅값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 금융기관, 백화점, 대기업 본사 등이 모인 중심 업무 지역이 형성됩니다. 반면 주거 기능은 약화되어 낮에는 인구 밀도가 높지만 밤에는 인구 밀도가 낮은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도시가 크게 성장하면 교통이 편리한 곳에 부도심이 발달합니다. 도심의 기능을 나누어 맡는 부도심에는 상점과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주거지역의 비중도 높게 나타납니다. 중간 지역은 주거지와 상가, 공장 등이 혼재합니다.
도심과 가까운 곳에는 주택, 상가, 학교가 분포하고 먼 곳에는 신흥 주거단지와 공장이 나타납니다. 주변 지역에는 대규모의 아파트, 주택단지, 공장, 상가가 있고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함께 나타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도시 인근의 교통이 편리한 일부 지역에는 대도시의 주거, 공업, 행정 등의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가 분포합니다. 이제 도시 중심부와 주변 지역의 경관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 있겠죠? 영상 잘 보셨죠? 그 도시의 지역 분화의 결과 이제 도시 안의 내부 구조가 요 그림처럼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 거 잠깐 정리해 볼게요. 우리 오늘 접근성이라는 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지대라는 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지가라는 거 이야기했고, 도시는 여러 개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마다 뭐가 다르냐면 지대 지불 능력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상업 및 업무 기능은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도심이나 부도심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도시 중심으로 모이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집심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이런 아파트라든가 공장 같은 애들은 도심에서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이거를 이심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심 현상과 지심 현상의 결과 지역이 분화되게 되고, 지역이 분화된 결과 지금 도시에는 이런 내부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각각의 도심, 부도심, 주변 지역, 개발 제한 구역 같은 이 각각의 지역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도시 내부 구조 하면서 같이 또 수특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